주말에 만나는 황장수의 영화 이야기. 오늘은 음악 영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 음악 영화가 가을에 어울리는 매우 좋은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이 음악 영화는 가을에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이 영화 속에 엄청난 학대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뮤직 포르노다, 즉 음악을 가장했지만은 한마디로 날것으로 사람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영화다 하면서 평도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관 한국에서는 평이 9점대가 넘어갈 정도로 좋고요. 또 한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위플래시인데요. 영어로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채찍질, 즉 채찍으로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이런 어떤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 나오는 재즈곡의 이름으로도 쓰입니다. 자, 위플래시, 채찍질하다, 당금질하다 이런 말은 한마디로 자기 제자나 도제를 강하게 채찍질해서 이 마스터피스, 즉 걸작을 만들도록 만드는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사부와 도제 간의 관계가 드러나는 단어죠.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많은 논란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요 의외의 엄청난 흥행을 했는데 5천만 원에 사와가지고 130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140, 50만 명 정도 봤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 영화를 샀던 조그만한 영화사는 이 돈으로 수십억을 벌었다라고 해서 역대 한국에서 외국 영화를 수입해서 최고의 수입가 대비 흥행을 기록한 영화로 남고 있습니다. 제가 위플래시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영화에서 한 음악학교에서 천재적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 속에 숨어있는 천재성을 찾기 위해서 혹독한 이 단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한 학생을 거의 파멸까지도 몰고 가면서 천재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과연 그 사람의 방법론이나 목적성이 정당한 것인가? 이런 논란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소재입니다. 이 영화는 지난 올 봄에 아카데미상에서 나무조연상 J.K. 시몬스라고요, 머리가 좀 벗겨진, 다른 영화들에서는 인자하게 나왔던 작년의 중노인인데 이 영화에서는 엄청난 악마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죠. 앤드류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마이스 텔러라는 친구인데 얼마 전에 트나이스 밴드라고 처음 만난 남녀가 하룻밤을 보내다가 눈이 많이 와가지고 뉴욕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면서 가볍게 시작한 사랑이 깊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에 어벙한 주인공으로 등장했는데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전까지 그 친구가 그 친구인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위플래시에서는 아주 독한 학생으로 나오는데 투나이트 밴드에서는 사랑에 빠지는 아주 달콤한 좀 모질하는 듯한 남학생으로 나오죠. 자, 위플래시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논란은 굉장히 많은데요. 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을까? 이 영화는 솔직히 뭐 명곡이라고 우리가 귀에 익숙한 노래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음악학교에서 드럼을 때리는 드러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머가 주인공이었던 음악 영화가 한국에서는 저는 없었다고 보고요. 대부분의 음악 영화는 길에서 행인들을 대상으로 버스크를 하는 원스 같은 이야기나 비긴 어게인에 나오는 여자 가수 이야기나 이런 어떤 이 가수들을 다루었는데 이 영화는 음악학교에서 노래 부르는, 즉 가수가 싱어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이 영화에서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재즈 명곡들 한 서너 개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국 사람들은 뭐 재즈에 별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곡이고 저도 잘 모르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즈 곡을 연주하는 학교의 악단의 멤버로서 드럼을 하는 드럼 주자가 스승을 만나서 혹독하게 단련을 받고 마침내 득음, 즉 음악을 얻는 경지에 이르는 장면에서 영화가 끝나죠.
영화가 한 1시간 40분 정도 하는데 영화 상영 시간에 한 절반가량은 뭐 드럼 연습을 하는 장면이나 그 재즈곡들을 연주하는 장면이고요. 사실 이 영화에서 스토리텔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혼자 연습하다가 J.K. 시몬스라는 배우가 연기한 플래처 교수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눈에 들고, 그리고 어느 날 그 학생이 뭐 실용음악학교니까 항상 재즈 때리고 악단과 연주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대회 출전하는 학교의 대표팀에 뽑히고, 그래서 학교의 악단 대표팀에서 라이벌들과 경쟁하도록 정신적인 학대를 엄청나게 하면서 몰아가고, 그러다가 이 학생이 뭐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손에 피가 터지도록 드럼을 때리다가 일회용 반창고나 붕대를 감고 드럼을 연주하고,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그 대회에서 가다가 차가 늦을 것 같아서 렌트카를 빌려서 대회장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거의 쓰러질 듯한 입장에 가서 그 갱년장에 가는데 스승은 늦게 왔다고 다른 사람을 앉혀놨죠. 그래서 그 앉아있는 드러머를 빼고 자기가 드럼을 열심히 칩니다. 그러다가 쓰러지죠. 물론 이 모든 연주를 다 버려버렸죠. 그래서 이 아픈 학생이, 교통사고 나서 다친 학생이 플래처 교수로부터 온갖 욕을 다 듣고, 그리고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교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어요. 화가 나서 견디다 못해서. 그리고 다른 어떤 변호사가 와서 플래처 교수한테 가르침을 받던 한 연주자가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목을 메고 자살을 했다. 거기에 당신도 학대를 받았다고 진술을 해달라.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하다가 진술을 하죠. 그래서 플래처 교수는 학교에서 완전히 추방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친구는 거의 뭐 알바를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음악은 그만뒀습니다. 길을 지나다가 한 재즈바에 플래처 교수가 와서 연주를 하는다라는 광고가 붙어 있으니까 지하에 내려가서 플래처 교수를 만나죠. 그리고 이제 둘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재즈의 천재들은 다 사라지고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가공 재즈들만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플래처 교수가 또 미끼를 때립니다. 던집니다. 내가 또 갱년을 하는 모임이 있는데, 악단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 악단이 아니라 밖에서 중요한 대회인데 넌 올래. 그래서 그 친구는 그래도 교수하고 이제 화해도 하고 또 오래간만에 음악이 하고 싶어서 예 하고 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악보가, 자기가 익숙하게 연주했던 악보가 하나도 없고 아예 악보가 없어요. 이 친구는 엄청나게 당황을 하죠. 그러니까 플래처 교수가 내가 너한테 당하고 그냥 있을 줄 알았냐, 날 찔른 놈이 너지 하면서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쫓겨나서 밖으로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드럼체를 뺏고는 엄청나게 혼자서 드럼 연주를 합니다. 갱년대에서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쫓겨나겠죠, 강제적으로. 그러면서 악단과 조화를 이루어서 마지막에 한 10여 분간 드럼 연주를 하는데 그 장면이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최고의 긴장을 자아내는 드럼 연주를 하면서 교수와 계속 눈짓을 주고받고, 처음에는 교수가 이 많은 짓이냐고 끌어내려다가 나중에는 씩 웃으면서 두 사람이 눈빛을 맞추는 장면에서 영화가 이제 끝나는데요. 그 미친 듯이 드럼을 연주하는 장면이 솔직히 뭐 저도 봤는데 굉장히 이 시각적, 그 다음에 청각적 쾌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이게 답니다. 뭐 중간에 여자친구를 만났다가 드럼 연습에 열중하기 위해서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가 나중에 플래처 교수와 다시 연주하게 돼서 오라니까 여자친구 안 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이혼한 아버지가 이 친구를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아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 내용은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부 격가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격가지를 빼고 나면 핵심은 뭐냐? 결국은 서성이 천재가 사라진 시대에서 천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인격 학대와 그 다음에 폭행과 구타와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온갖 정신적 학대를 해서 마침내 천재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이 영화의 핵심인데요.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라는 어떤 논란을 굉장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화니까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한
이 음악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학생을 거기에 천재가 되도록 몰아넣는 그 교수의 이야기들이 납득이 가게 다가오지만 실제 현실에서 어떤 교수가 천재가 부족한 사회에서 천재를 만든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한 학생을 미치도록 교통사고가 나도록 교수에게 주먹을 휘두르도록 또 더 나아가서 실제 갱년장에 불러내서 악보를 없애버리면서 너 나한테 이전에 당하는 거야 라고 자극시켜서 학생을 천재로 만드는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무협지에 가까운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영화가 한국에서 성공하게 된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핵심인데요. 하나는 이 영화가 특히 강남의 학부형들이 애들을 데리고 엄청나게 봤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 이 영화는 누구나 천재성이 있는데 그 천재성을 갖다가 다 알아보지 못하고 다 개발하지도 못하고 게을러서 또는 내지는 열중하지 않아서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대부분 평범하게 살아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식들을 이 영화 보고 자극 좀 받으라고 자, 네가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위 플래시를 보고 손바닥이 다 터지도록 저 연습을 하고 스승에게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도 견뎌서 마침내 그 천재성을 만인 앞에 과시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가를 입증하는 사례다.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보여준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요즘 우리 사회에 벌어진 또 다른 논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해 프로야구에 보면 이제 10개 팀이죠. 항상 꼴찌를 하던 한화의 김성근 감독. 김성근 감독은 가는 데마다 우승이나 형편없는 팀을 조련해서 다시 우수한 팀으로 리빌딩하고 또 우승 제조기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우승도 많이 했습니다. SK 있을 때요. 그러다가 항상 본인이 가진 개성 때문에 또 시기나 질투도 많이 받고 사회적인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인가 고양 원더스라고 야구에 뜨니 취미를 가진 한 벤처 사업가가 자기 회사를 팔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야구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해서 고양 원더스라고 프로야구와는 관계없는 장외 번외 팀으로 만들어진 구단이죠. 그래서 고양 원더스의 감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김성근 감독은 한 3년 동안 열심히 고양 원더스에서 한마디로 프로야구에서 탈락했거나 또 프로야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가지 못한 야구 낙오자들을 모아서 조련시켜서 한 3, 40명 되는 프로야구에 이렇게 인재로 넣었죠. 한 3, 40명의 이 김성근 감독이 훈련을 시킨 고양 원더스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1, 2군의 프로야구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룬 영화도 있죠. 저희 그 다큐멘터리 영화도 봤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낙오를 당하고 그 다음에 야구에서도 낙오를 한 이런 친구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고양 원더스에 들어오고 김성근 감독은 그 팀을 데리고 현재 프로야구 구단의 2군 팀하고 경기를 벌이게 되면서 이제 쭉 2군 팀들을 제압해가는 그런 관성이 나오고 또 그 과정에서 몇몇 선수들은 차례대로 1군 프로야구 팀에서 욕심을 내어서 데려가고 그래서 홈케이크도 보내주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미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고양 원더스의 사례는 지난 2012년 대선에 박근혜 당시 후보, 문재인 후보들이 다 고양 원더스를 방문하고 격려하면서 김성근은 우리 사회에 낙오된 친구들이 한마디로 한번 해보자라는 정신으로 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다룬 이 굉장히 미담의 주인공이자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잉여 내지는 낙오, 비정규직, 실업자, 백수 등으로 낙오하는 상황 속에서 김성근 감독은 우리 사회에 한번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용기를 주고 또 낙오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야구단을 감독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스토리가 조금 안 좋아졌죠. 결국 구단주는 정식 2군 경기팀에 넣어달라. 그러니까 번외로 몇 경기씩 하는 게 아니라 넣어달라 했고 프로야구 구단은 자기들은 하나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에게 공짜로 선수를 보급해주는 이 구단이 나중에 공짜로 프로야구로 또 들어온다 할까봐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구단주는
정식 경기를 못하는 야구단은 필요 없다고 해서 어느 날 그 꿈 하나로 달려온 선수와 감독을 팽개치고 구단을 해체시켜버리죠.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김성근 다큐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구단 해체 선언을 한 뒤에 갈 데가 없어 남아서 연습하는 친구들, 그리고 뭐 그 친구들을 어쨌든 팀에 넣어주려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는 김성근 감독의 행동이 굉장히 저한테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 어쨌든 그 구단은 해체되었고, 김성근 감독은 뭐 그런저런 인기 때문인지 맨날 꼴찌를 하던 하나 이글스 야구단의 감독으로 1군으로 한 5년 만에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성적은 잘 내도 선수를 갖다가 지나치게 혹사시키고 구단을 운영하는 회사, 구단주의 마음에 들지 않게 똑선을 가져서 프로야구의 감독에 복귀를 못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김 감독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야구단은 올해 뭐 많은 논란 끝에 꼴찌에서 10개 팀 중에 6등을 했습니다. 5등까지 이 후기 뭡니까? 이 플레이오프 같은 경기에 나갈 수 있는데 6등을 해서 이제 아쉽게 마지막까지 경쟁을 했습니다만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논란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김성근 감독이 몇몇 선수들을 계속 출전시키고 혹사시키면서 선수들을 아주 망치고 있다. 내지는 본인이 성공신화 속에서, 이 성공신화는 한마디로 박정희 시대나 박근혜 시대에서의 가치인데, 그런 것들로 선수들을 갖다가 혹사학대시켜서 몇몇 선수들만 빛이 나겠지만 결국 그 영광은 다 김성근 감독이 차지하는 거다. 이러면서 지금과 같은 시대에 과연 이 혹사시켜서 몇몇이 빛을 보는 이런 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많은 프로야구 전문 기자들이 김성근 감독에 대해서 혹독한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플래처 교수와 김성근 감독이 극히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그 영화를 보면서요, 위플래시 영화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자, 플래처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김성근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천재성을 살려내는 것이 과연 플래처 교수의 목적이었을까? 그것은 영화에서 만드는 일종의 극적인 장치에 불과하죠. 실제 현실에서 폭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대하고 폭언하고, 그리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하면서 천재를 만들어간다? 저는 그 천재는 아마 천재가 되자마자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플래시 영화는 저에게는 크게 감동스럽게 다가오지도 않았고요. 상당히 인위적이고 억지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천재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 찰리 파커죠. 찰리 파커. 유명한 흑인 색소폰 주자인데요. 이 사람이 온갖 어려운 환경에서 방황도 하고 일탈도 하고 그러다 캐 살아왔습니다. 마약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유명한 재즈 클럽에서 연주를 하다가 연주가 좀 시원찮아지니까 동료 드러머가 드럼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너 그따위밖에 못하냐? 이 관객 앞에서, 청중 앞에서 온갖 망신을 다 당했죠. 그때부터 이 친구가 죽도록 연습을 해서 세계적인 색소폰 주자로 거듭난다라는 영화가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한 버드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도 굉장히 뭐 감명이 깊은데요. 어쨌든 이 천재를 만드는 어떤 방법. 그래서 이 앤드류라는 드러머를 찰리 파커와 같은 버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플래처 교수가 몰아가는 장면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결론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군대에서, 곳곳에서 계급사회에서 갑과 을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상사는 밑을 쪼아댑니다. 성과를 내라고, 일을 하라고, 이 복종을 하라고. 그런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좌절해가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기가 무서워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 가기가 두려워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없어요. 이 사회는요,
소수가 위로 올라가고 대다수는 밑으로 처질 수밖에 없는 피라미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천재성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한 부분은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학대를 통해 가지고 그 천재성을 살려낸들 망가진 정신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김성근 감독 같은 경우에 지금 하나 구단을 10등에서 6등으로 올렸다. 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팬들도 엄청난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고 봅니다. 자, 그 과정에서 망가진 선수는 있겠지만 김성근 감독은 뭐 그 선수를 폭행하거나 학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감독이 가진 권위로 그 선수에게 가진 압력을 넣을 수는 있겠죠. 정신적인. 하지만 여기는 모든 것이 자기의 선택입니다. 근데 영화 위플래시는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지위에 따른 강압적 선택으로 권력으로 한마디로 학생을 정신 이상 단계까지 몰고 가는 부분은 저는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쨌거나 우리 사회에 소수만 성공하고 대다수는 찌질하게 낙오되고 잉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요. 위플래시가 그들에게 희망을 준 것보다는 천재가 되려면 저렇게 미쳐야 되는데 차라리 나는 천재가 안 되고 속 편하게 잉여로 살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젊은이에게 오히려 주지 않았을까. 저는 강남에서 그 영화를 보러 데려간 이 엄마들이 옆에 앉은 애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영화를 봤던 학생은요. 엄마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거예요. 우리 애도 저렇게 단련시키면 성공할 수 있다. 좋은 사교육 선생을 만나야 되겠다. 내지는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옆에 있는 애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 잘못하다가 내가 미치거나 죽겠다. 적당히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위플래시라는 영화가 미국에서도요 33만 불을 들여가지고 정말 적은 비용으로 만드는 영화입니다. 미국 독립영화의 장인 썬댄스 영화제에서 일종의 이 다큐 소품 뭐 10분짜리를 내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이 몇 사람한테 33만 불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영화고 미국에서는 몇백만 불의 흥행에 그쳤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세계에서 아마 가장 흥행한 나라가 한국일 건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뮤직 포르노 영화다 라고 하듯이 한국 사람들은 참 말초 신경적인 성공 스토리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